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조비가 마침내 왕자에 오릅니다. 그런데요,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아주 거대한 위협에 부딪히게 되죠. 그 위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동생 조창에게서 찾아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동생 조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권력을 손에 쥔 조비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방문이 아니라 명백한 도전, 왕위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보였을 겁니다. 조비는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 불안감을 털어놓습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모든 게 한순간에 터질 것 같은 위기였죠.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아주 현명하고 용감한 신하 가규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성문 밖으로 나가 칼날 같은 기세로 밀려오는 조창의 군대 앞에 아주 당당하게 맞서죠. 둘 사이의 대화는 정말이지 팽팽한 긴장감이 넘칩니다. 조창은 도착하자마자 대뜸 임금의 옥새는 어디 있어? 하고 묻죠. 딱 봐도 왕위를 탐내는 듯한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가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논리적으로 받아칩니다. 맏아들이 집안의 주인이 되고 첫째 왕자님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옥새의 행방은 왕자님께서 물으실 일이 아닙니다. 야, 정말 대단한 담력 아닌가요? 가규의 이 정당한 일침에 조창은 결국 군사를 물리고 혼자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고요. 심지어 조창은 자기가 가진 군사력마저 형에게 모두 넘기면서 충성을 맹세하죠. 이렇게 첫 번째 위기는 칼 한 번 안 쓰고 말 한마디로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조창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조비의 날카로운 의심은 이제 다른 형제, 특히나 천재 시인으로 이름 높았던 조식을 향하게 됩니다. 조비는 먼저 과거에 관우에게 항복했던 우금 장군에게 아주 교묘한 복수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라는 명을 내리면서 그 무덤벽에다가 우금이 관우에게 비굴하게 항복하는 치욕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넣게 한 거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영원히 박제된 걸 본 우금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화병으로 죽고 맙니다. 조비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인 셈이죠. 바로 이때 간신 화움이 조비의 의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동생 조식과 조웅을 벌해야 한다고 옆에서 살살 긁는 거죠. 이 말에 겁을 먹은 동생 조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식은 달랐습니다. 천재적인 시인이자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는요, 형이 보낸 사신을 술에 취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비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군대를 보내 조식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아들들 사이에 이 피비린내 나는 다툼에 어머니, 변부인이 맨발로 뛰쳐나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동생을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죠. 어머니의 간절한 청에 조비는 조식의 목숨을 건 시험을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남은 칠보시, 7걸음의 시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7걸음 안에 시를 짓되 소, 싸움 같은 핵심 단어는 전부 빼고 지으라는,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를 읊습니다. 소를 고깃덩어리로, 뿔을 뾰족한 뼈로 표현하면서 조건을 완벽하게 지켜냈죠. 게다가 이 시는 단순히 극인 묘사를 넘어서 형제간의 싸움을 은유하면서 조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조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번엔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형제에 대한 시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식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슬픈 시를 읊습니다. 콩깍지를 태워서 소단에 콩을 삶는 것에 빗대서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를 해치려 하는 이 비극을 노래한 겁니다. 동생의 이 천재적인 시에 조비도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하지만 감동은 감동이고 권력은 권력이었죠. 결국 조식의 목숨만은 살려주되 벼슬을 빼앗고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려서 다시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조비가 내부의 위협을 정리하면서 권력을 다지는 동안 이 소식은 저 멀리 총나라의 유비에게 닿아서 거대한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비는 조비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동호의 손권이 그 조비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의형제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비가 아니라 동호를 먼저 치겠다고 선포하죠. 이때 한 신하가 나섭니다. 관우의 죽음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은 양아들 유봉과 장수 맹달의 탓이라면서 내부의 적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제갈공명은 섣부른 처벌 대신 둘을 갈라놓은 뒤에 처리하자는 신중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명의 계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총나라 내부에서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또 다른 배신을 낳고 맙니다. 맹달의 친구였던 팽양이 반역을 꾀하다가 마초 장군에게 발각돼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불똥이 고스란히 맹달에게 튀게 되죠. 친구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맹달은 결국 유비를 배신하고 위나라의 조비에게 투항하고 맙니다. 맹달의 배신에 유비가 불같이 화를 내자 여기서 공명이 또 한 번 기가 막힌 묘수를 냅니다. 바로 유비의 양아들 유봉을 보내서 배신자 맹달을 치게 하자는 거였죠. 이른바 2호 경식지계, 두 마리 호랑이를 싸우게 해서 둘 다 지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명의 계책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이 싸움은 결국 유봉의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맹달은 옛 동료였던 유봉에게 함께 위나라로 가자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유봉은 배신자가 보낸 편지를 분노에 차 찢어버리고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출진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세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유봉은 위나라 명장들의 접공에 크게 패하고 심지어 믿었던 부하들에게 맞아 배신당하면서 겨우 100여 명의 군사만 이끌고 아버지 유비에게로 도망칩니다. 패잔병이 되어 돌아온 양아들을 본 유비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를 거세게 질책합니다. 관우를 구하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과 이번 패전의 책임을 함께 물은 것이죠. 결국 유비는 이성을 잃고 양아들 유봉의 처형을 명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야 그가 맹달의 회유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충심을 알게 되죠.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슬픔에 잠긴 유비는 그대로 병석에 눕고 맙니다. 정말 비극이죠. 총나라가 이렇게 내부의 배신과 가족의 비극으로 신음하는 동안 위나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길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조비가 다스리는 위나라 곳곳에서 봉황, 기린, 황룡 같은 상서로운 동물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빗발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하늘이 새로운 주인을 선택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한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위나라가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그러면서 조비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강력하게 권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의 압박과 하늘의 뜻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과연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끝에서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될 조비, 그 왕자의 무게는 과연 가족의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